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18년 동안 내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았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위자료? 꿈도 꾸지 마! 남편은 임신 진단서를 든 상간녀를 감싸 안으며 아내 정은의 얼굴에 이혼 소장을 집어 던졌습니다. 여기에 시어머니의 모진 독설까지 더해져 정은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죠. 딸년 하나 달랑 낳아놓고 어디서 눈을 부라려? 네 딸 데리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할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울며 매달리는 18살 손녀마저 밀쳐낸 시어머니는 영하 10도 한겨울 차가운 길바닥에 두 사람을 매몰차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구경하던 이웃들조차 천하의 독한 노인네라며 혀를 내둘렀죠. 그런데 맨몸으로 쫓겨난 며느리는 원망은커녕 굳게 닫힌 대문을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딸 민지의 손을 꼭 잡고 눈밭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며 뜻밖의 한마디를 남기죠. 어머님 고맙습니다.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쫓겨난 며느리는 도대체 왜 이런 인사를 한 걸까요? 과연 이들 가족에게는 어떤 소름 돋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 그 진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살을 애는 한파가 도시 전체를 덮은 겨울밤이었습니다. 시장 골목 안쪽 박순덕의 본가 거실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순덕이 직접 끓인 된장찌개와 갈비찜이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정은이 수저를 세 벌 꺼내 자리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교복 위에 카디건을 걸친 채 숟가락을 들며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오늘 된장찌개 냄새 진짜 좋다. 순덕이 국자를 내려놓으며 손녀의 머리를 쓸어넘겼습니다. 민지야, 많이 먹어. 국물부터 떠. 정은이 시어머니의 앞접시에 갈비찜을 덜어드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식당 손님 많으셨죠? 어머님도 좀 드세요. 순덕이 고개를 저으며 대꾸했습니다. 나는 됐어. 너희가 먹어. 세 사람이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있던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찬바람이 거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태호가 검은 코트깃을 세운 채 성큼 들어섰고 그 뒤로 붉은 롱패딩을 입은 낯선 젊은 여자가 따라 들어왔어요. 정은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와 그 옆의 여자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태호가 코트 안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된장찌개 그릇이 흔들리며 국물이 철벅 넘쳤어요. 이혼 소장이야. 도장 찍어. 정은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태호가 정은의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서연이가 내 아이를 가졌어. 내가 책임져야지. 서연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정은의 코앞에 들이밀었어요. 임신 진단서였습니다. 서연이 입꼬리를 올리며 정은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언니, 오래 고생했네. 정은이 서류를 식탁에 내려놓고 벌떡 일어섰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은이 태호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말했어요. 책임져야지. 그럼 민지는? 민지는 당신 아이 아니야? 우리 민지는 누가 책임지는데? 태호가 정은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거잖아. 질질 끌지 말고. 민지가 벌떡 일어서며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어요. 아빠, 지금 이게 뭐야? 이 여자는 누구야? 태호가 딸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정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정은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18년을 같이 살았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민지 앞에서 이런 짓을 해? 태호가 한숨을 내쉬며 넥타이를 잡아당겼습니다.
됐어.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거실이 고함과 울음으로 뒤엉키는 동안 식탁 끝에 앉은 순덕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든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은과 태호가 소리를 높이고 민지가 아버지에게 악을 쓰고 서연이 팔짱을 끼고 구경하는 그 시간 동안 순덕은 된장찌개 냄비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한참 뒤 순덕이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또랑 소리가 식탁 위에서 울렸어요. 거실이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순덕에게 쏠렸어요. 정은이 간절한 눈으로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순덕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순덕의 시선이 서연의 배 위에 한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정은을 향해 돌아섰어요. 대가 끊길 뻔한 집안에 귀한 핏줄이 들어왔는데 너는 뭘 해줬어? 시집와서 한 게 뭐가 있어? 정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기 접시에 갈비찜을 덜어주던 시어머니였어요. 정은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할머니 앞을 가로막으며 두 팔을 벌렸어요. 할머니, 왜 이래? 엄마한테 왜 그래? 순덕이 손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민지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순덕이 정은의 팔을 잡아 일으키더니 현관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신발장 위에 올려두었던 정은의 외투와 가방을 집어 현관 밖 눈밭 위로 내던졌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당장? 쿵, 쿵, 정은의 짐들이 차가운 땅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소란에 놀란 이웃들이 하나둘 대문 밖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민지가 할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엄마를 왜 이렇게 해? 할머니. 순덕이 민지의 손을 뿌리치고 정은과 민지 두 사람을 눈이 쌓인 대문 밖으로 밀어냈어요. 정은이 문턱에 걸려 무릎부터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흩어진 짐들 사이로 정은이 떨리는 손으로 옷가지를 주워 담았어요. 현관문 안쪽에서 태호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서연이 그 옆에서 정은을 내려다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대문 밖에 모인 이웃 주민들이 수군거렸어요. 세상에 며느리를 저렇게, 시어머니가 저 나이에 저렇게 독할 수가. 수군거림 사이로 순덕이 다 낡아빠진 비닐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쓰레기가 담긴 것처럼 구겨지고 더러운 봉투였어요. 순덕이 바닥에 엎드린 정은의 품에 그 봉투를 거칠게 쑤셔 넣었습니다. 가져가. 이것밖에 줄 게 없어. 정은이 봉투를 움켜쥔 채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정은의 눈이 순덕의 입술에 멈췄어요. 순덕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붉게 충혈된 눈시울이 보였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정은이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천천히 무릎을 펴고 일어선 정은이 민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닫혀가는 대문을 향해 정은이 허리를 깊이 굽혔어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순덕의 눈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이를 악물더니 쿵소리와 함께 대문을 닫아버렸어요. 정은이 얇은 코트 하나에 의지한 채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눈발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정은이 민지를 품에 안은 채 어두운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엄마의 코트 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정은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정은이 핸드폰을 꺼내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정은이야. 민지 데리고 갈 데가 없어.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터져 나왔습니다. 뭐? 이 밤에 무슨 소리야? 일단 집으로 와, 어서. 정은이 전화를 끊고
민지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민지가 엄마의 손이 얼음장인 걸 느끼고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두 사람이 눈밭을 밟으며 천천히 사라져갔어요. 한편 대문이 닫힌 본가 안은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안방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벽지부터 커튼까지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하나하나 따졌어요. 이건 다 뜯어내야겠다. 여기 곰팡이 냄새나지 않아? 강태호가 유서연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 이제 내 집이니까. 유서연이 정은이 쓰던 화장대 위의 물건들을 쓸어 쓰레기 봉투에 담으며 콧노래를 불렀어요. 액자도 쿠션도 정은의 흔적이 남은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박순덕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안방 쪽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수세미를 쥔 손에 힘을 줬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지만 박순덕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강태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전화 통화를 했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부엌까지 다 들렸죠. 정은 명의로 남아있는 전세 보증금, 그거 빼내는 방법 있잖아. 양육권도 같이 묶어서 처리해줘. 전화를 끄는 강태호가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유서연이 안방에서 나오며 새로 산 명품 가방을 강태호 앞에 흔들었어요. 자기야, 이거 예쁘지? 카드 한도 좀 올려줘. 아기용품도 사야 하잖아. 강태호가 인상을 찌푸리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좀 아꼈어. 유서연이 가방을 소파 위에 던지며 웃었어요. 아기 아빠가 이 정도도 못해줘? 강태호가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유서연의 카드 명세서에는 이미 수천만 원어치의 결제 내역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어요. 낮이면 유서연은 안방 침대에 누워 박순덕을 불러댔습니다. 어머니, 속이 안 좋아요. 미역국 좀 끓여주세요. 박순덕이 앞치마를 두른 채 미역국 냄비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면 유서연은 핸드폰으로 드라마를 보다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손을 내저었어요. 거기 놔두세요. 박순덕이 냄비를 내려놓고 돌아서는 등 뒤로 유서연이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맨날 된장 냄새. 요양원이나 가시지. 박순덕의 발걸음이 한 박자 멈췄어요. 주름진 손이 앞치마 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박순덕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그 무렵 강태호의 전화기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강태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야, 내가 언제까지라고 했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 전화를 끄는 강태호가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독촉이 직장까지 따라붙기 시작한 거였어요. 강태호가 유서연을 돌아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 식당 건물하고 남은 땅 그거 팔면 다 갚을 수 있어. 유서연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눈을 빛냈어요. 그럼 빨리 파시지. 어차피 어머니 혼자 남아서 뭐하게. 두 사람은 그 길로 박순덕의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강태호가 서랍장을 뒤지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등기권리증 어딨어? 내놔. 서랍 속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박순덕이 방 한쪽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멍하니 아들을 올려다봤어요. 뭐라는 거야, 그게 뭔데? 박순덕이 눈에 초점을 흐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강태호가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어머니, 정신 차려. 등기권리증이 어디 있냐고. 박순덕이 아들의 손을 멍하니 내려다보며 되물었습니다. 등기 그게 뭐야, 나 그런 거 몰라. 유서연이 방문에 기대서며 혀를 찼어요. 진짜 치매 온 거 아니에요? 이러다 서류에 도장도 못 찍겠네.
강태호가 이를 갈며 방을 나섰습니다. 박순덕이 혼자 남겨진 방에서 흐트러진 서랍 속 물건들을 천천히 주워 담았어요. 흐릿하던 박순덕의 눈에 또렷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던 갈색 서류 봉투를 꺼내 한번 어루만지더니 다시 제자리에 넣고 양말 뭉치로 덮었어요. 다음 날 낮 유서연이 산부인과 간다며 화장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유서연이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니었어요. 번화가 카페에 앉은 유서연이 핸드폰을 귀에 대고 다리를 꼬았습니다. 오빠, 나 여기 정리되면 바로 갈게. 돈만 좀 더 모으면 돼. 전화를 끊은 유서연이 아이스 커피를 빨대로 빨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같은 시각 강태호가 거실에서 낯선 남자 2명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정은이란 여자 어디로 갔는지 찾아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사내 하나가 명함을 내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면 됩니다. 강태호가 명함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날 저녁 태호와 서연이 외식을 한다며 집을 비운 사이 순덕이 방문을 닫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순덕의 손가락에 망설임이 없었어요. 태준 변호사님, 나 순덕이에요. 태호가 흥신소를 불렀어요. 사채가 얼마나 되는지, 그년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다 좀 알아봐 주세요. 전화를 끊은 박순덕이 수화기를 제자리에 걸고 앞치마로 손을 닦았습니다. 박순덕이 서랍에서 갈색 봉투를 다시 한번 꺼내 안의 서류를 훑어봤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는 손끝이 단단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넣고 서랍을 닫는 순간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박순덕이 재빨리 서랍 위에 빨래를 올려놓고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방문을 연 강태호가 어머니를 한번 흘겨봤어요. 박순덕은 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불 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부동산 사람 데려올 거야. 인감도장 준비해놔. 박순덕이 느릿느릿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어요. 부동산이 뭐야, 나는 잘 몰라, 그런 거. 강태호가 한숨을 내쉬며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방 안에서 박순덕이 이불을 만지작거리던 손을 멈추고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창밖에서 매서운 바람소리가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그 시각 정은은 시내 외곽의 허름한 여인숙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고 얇은 이불 한 장이 전부였어요. 정은이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민지 잘 있지?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거칠게 쏟아졌어요. 잘 있긴 뭐가 잘 있어. 내가 지금 당장 시댁에 가서 그 늙은 것한테 따져야겠다. 사람이 어떻게 며느리를 그렇게 내쫓아? 정은이 이불 끝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가지 마. 지금 가면 일이 더 커져. 민지만 잘 부탁해. 정은아, 너는 왜 맨날 참기만 해? 그 집이 사람 사는 집이야? 엄마, 부탁이야. 제발. 전화를 끊은 정은이 핸드폰을 이불 위에 내려놓고 무릎에 얼굴을 묻었어요. 같은 시각 친정집 작은 방에서 강민지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건 통화 12번, 전부 받지 않음이었어요. 민지가 핸드폰을 가슴에 꼭 안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엄마한테 있었던 일 나 다 봤어. 엄마가 왜 이래야 돼? 민지의 목소리가 이불 속에서 젖어들었어요. 외할머니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지만 이불 속에서 어깨를 떠는 손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여인숙 방으로 돌아온 시간은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어요. 정은이 뒤척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손끝에 구겨진 비닐이 잡혔어요. 박순덕이 마지막에 품에 쑤셔 넣었던 그 낡은 봉투였습니다. 정은이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입구를 벌렸어요. 쓰레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에 닿은 건 종이 뭉치였어요. 정은이 봉투를 뒤집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적금 통장 한 권이 나왔어요. 잔액란에 찍힌 숫자를 본 정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천만 원이었어요. 통장 사이에 끼워진 쪽지 한 장을 정은이 펼쳤습니다. 박순덕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정은아, 미안하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다. 당장 아이랑 살 집부터 구해라. 아래 번호로 연락해라. 쪽지 아래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고 그 옆에 명함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김태준 법률사무소, 이혼 전문 변호사 김태준. 정은이 쪽지를 두 손으로 쥐었어요. 글씨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쪽지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정은이 소리를 죽이며 쪽지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정은이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쪽지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새벽이었지만 신호음 2번 만에 상대가 받았어요. 김태준입니다. 저 박순덕 어머님이 이 번호로 연락하라고. 정은 씨 맞으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십니까? 정은이 여인숙 이름을 말하자 김태준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찾아가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여인숙 복도에서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은이 문을 열자 검은 코트에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김태준이 가볍게 목례를 하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방 안 형광등 아래에서 김태준이 서류 가방을 열고 두꺼운 파일을 꺼내 바닥에 펼쳤어요. 정은 씨,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정은이 이불 위에 앉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순덕 여사님이 저를 처음 찾아오신 건 6개월 전입니다. 아드님 강태호 씨가 밖에서 큰 빚을 지고 있고 낯선 여자와 깊이 얽혀 있다는 걸 알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김태준이 파일 첫 장을 넘기며 말을 이었어요. 여사님은 태호 씨가 정은 씨의 재산과 본인의 재산을 모조리 가져가려 할 거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의뢰하신 겁니다. 며느리와 손녀를 법적으로 지켜달라고요. 정은의 입술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여사님이 정은 씨를 내쫓은 건 연기입니다. 김태준이 정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호 씨가 보는 앞에서 며느리를 직접 내보내야 태호 씨가 의심하지 않아요. 정은 씨가 스스로 나간 게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쫓겨난 거니까 나중에 소송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정은이 적금 통장을 내려다보며 물었어요. 그럼 이 돈도 여사님이 몇 년에 걸쳐 따로 모아두신 겁니다. 아드님 이름이 어디에도 안 걸리도록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식당과 부동산도 이미 정은 씨와 민지 양 앞으로 넘기는 절차를 다 밟아 놓으셨습니다. 김태준이 파일에서 서류 한 묶음을 뽑아 정은 앞에 놓았어요. 여사님은 이 모든 걸 혼자 준비하셨습니다. 단 하나 조건이 있었어요. 정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여사님께 연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접촉하시면 태호 씨가 눈치채고 여사님이 위험해집니다. 남은 재산도 다 뺏깁니다. 김태준이 파일 뒤쪽에서 또 다른 문건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유서연이라는 여자의 뒷조사 결과입니다. 정은이 문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에 유서연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 아래로 빼곡한 글씨가 이어졌어요. 전과 이범입니다. 여러 남자를 상대로 결혼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낸 기록이 있어요. 이번에도 같은 수법입니다. 정은의 손이 떨렸어요. 문건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이 이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여사님이 저한테 직접 조사를 의뢰하셨습니다. 정은이 문건을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숨죽인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한참 뒤 정은이 젖은 얼굴을 들며 말했어요. 저 지금 당장 어머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김태준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가시면 여사님이 6개월 동안 준비한 모든 게 무너집니다. 태호 씨가 흥신소까지 고용해서 정은 씨를 찾고 있어요. 여사님한테 연락이 닿으면 모든 계획이 들통납니다. 정은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톱이 무릎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혼자 그 집에서 여사님이 직접 정하신 겁니다. 며느리와 손녀가 안전해질 때까지 본인이 버티겠다고 하셨어요. 정은 씨가 할 수 있는 건 여사님의 뜻대로 이 싸움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김태준이 서류 가방에서 위임장 한 장을 꺼내 정은 앞에 놓았습니다. 이혼 소송 위임장입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저와 함께 끝까지 갑니다. 정은이 위임장을 내려다봤어요. 눈물이 종이 위에 번졌습니다. 김태준이 내민 펜을 받아 쥐었어요. 정은이 위임장 맨 아래 서명란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은이 여인숙 방을 나섰습니다. 적금 통장을 품에 넣고 부동산 중개소 3곳을 돌았어요. 친정 근처의 작은 빌라 전세방 하나를 직접 골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에서 민지를 데려와 새 방에 짐을 풀었어요. 민지가 텅 빈 방 안을 둘러보다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여기서 사는 거야? 정은이 민지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대답했어요. 응,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민지가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은이 그 손을 놓지 않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며칠 뒤 정은이 김태준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태준 변호사님, 저 일을 하려고요. 가만히 앉아서 재판만 기다릴 수는 없어요. 김태준이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계신다는 게 재판에서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은이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표지가 달아 너덜너덜했어요. 펼치자 박순덕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된장찌개, 갈비찜, 깍두기, 젓갈 비율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30년 동안 쓰신 레시피 노트예요. 저한테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거든요. 반찬 가게를 하려고요. 김태준이 공책을 넘겨보다 정은을 바라봤어요. 좋습니다. 점포 계약하실 때 임대차 조건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 쓰시기 전에 저한테 보여주세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정은이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점포 15곳을 직접 발품 팔아 확인하고 보증금이 적으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자리 하나를 골라냈습니다. 김태준이 계약서를 검토해 문제없다고 확인해 준 뒤 정은이 직접 임대인을 만나 계약을 마쳤어요. 점포 열쇠를 받아든 정은이 텅 빈 가게 안에 서서 벽을 올려다봤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기름때가 낀 환풍기, 금이 간 바닥 타일이었어요. 정은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걸레를 들었습니다. 밤 11시까지 바닥을 닦고 벽을 문질렀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은은 가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박순덕의 레시피 노트를 펼쳐놓고 된장찌개 육수를 끓이고 간을 보고
다시 쏟아붓고 처음부터 끓이기를 반복했어요. 어머님은 여기서 멸치를 한 줌 더 넣으셨는데 정은이 중얼거리며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사이로 박순덕의 부엌이 떠올랐어요. 정은이 코끝을 손등으로 문지르고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민지가 학교를 마치고 가게로 뛰어들어왔어요. 교복 위에 앞치마를 두르더니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동네 맘카페에 글 올릴게. 사진은 내가 찍을 테니까 엄마는 반찬 예쁘게 담아. 정은이 민지를 돌아보며 웃었어요. 언제 이런 걸 다 배운 거야? 몰라도 돼. 엄마는 맛있는 거 만들기만 해. 민지가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반찬통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정은이 깍두기와 젓갈을 정갈하게 담아 내밀었어요. 개업 첫날 가게 문을 열고 정은이 밖을 내다봤습니다. 간판에는 순덕이네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은이 간판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첫 손님은 시장 골목 건너편 세탁소 아주머니였어요. 여기 새로 열었네. 깍두기 한 통 줘봐. 두 번째 손님은 과일가게 사장님이었습니다. 된장찌개 세트 하나. 국물 맛이 어디서 많이 맡아본 건데. 그날 팔린 건 반찬 7통이 전부였어요. 정은이 남은 반찬을 정리하며 빈 매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가 엄마 옆에 서서 앞치마를 털며 말했어요. 엄마, 내일은 더 팔릴 거야. 정은이 딸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내일 더 하면 되지. 다음 날부터 시장 어르신들의 입소문이 하나둘 퍼지기 시작했어요. 순덕이네 갈비찜이 옛날 시장 순덕이 맛이야. 된장찌개 국물이 끝내줘. 집에서 안 끓여도 되겠어. 일주일이 지나자 오전에 준비한 반찬이 점심 전에 동이 났습니다. 정은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민지가 등교 전에 들러 전단지 한 묶음을 가방에 넣고 나갔습니다. 그 무렵 김태준이 사무실에서 파일 하나를 펼치고 있었어요. 유서연의 과거 사기 피해자 3명의 연락처가 적힌 목록이었습니다. 김태준이 전화기를 들며 첫 번째 번호를 눌렀어요. 안녕하십니까? 김태준 변호사입니다. 유서연이라는 사람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태준이 파일에 메모를 적어 넣었습니다. 같은 주에 김태준이 고용한 탐정이 산부인과 앞 주차장에서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유서연이 병원 뒷문으로 들어가 누군가와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 연속으로 찍혔습니다. 탐정이 사진을 확인하며 김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찍었습니다. 진단서를 돈 주고 사는 현장입니다. 김태준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본 파일 바로 보내주세요. 같은 시각 본가에서는 강태호가 거실 탁자를 두 손으로 내리치고 있었어요. 뭐, 아직도 못 찾았다고? 흥신소 직원이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주소지 이전 기록이 없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태호가 전화기를 소파에 내던졌어요. 유서연이 안방에서 나오며 인상을 구겼습니다. 또 왜 그래? 시끄럽게. 닥쳐.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유서연의 눈이 차갑게 가늘어졌어요. 강태호가 코트를 집어들고 현관문을 쾅 닫으며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유서연이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화면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의 가게는 날마다 손님이 늘었어요. 2달이 지나자 매대가 모자라 냉장 진열장을 하나 더 들였습니다. 석 달째에는 단체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정은이 새벽마다 박순덕의 노트를 펼쳐놓고 새 메뉴를 연구했습니다. 불고기, 잡채, 나물 반찬까지 하나씩 늘려갔어요.
반년이 흐르자 정은의 작은 반찬 가게는 시장 골목에서 가장 줄이 긴 가게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큰 길가에 넓은 자리 하나 나왔는데 한정식집 하시면 딱이에요. 정은이 그 자리를 직접 보러 갔습니다. 넓은 홀과 주방, 개인실 4개가 딸린 공간이었어요. 정은이 텅 빈 홀 한가운데 서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정은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김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계약서 하나 검토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게를 옮기려고요. 보내주십시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정은이 전화를 끊고 다시 빈 홀을 둘러봤어요. 간판 자리를 올려다보며 정은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대형 한정식집 순덕이네가 문을 열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빈자리가 없었고 저녁에는 예약 없이 들어오는 손님을 돌려보내야 할 정도였어요. 정은이 주방에서 직접 국을 끓이고 민지가 주말마다 홀을 도왔습니다. 이혼 재판 당일 아침 정은이 가게 직원들에게 오늘 하루 맡기겠다고 말하고 정장으로 갈아입었어요. 민지도 교복 대신 단정한 옷을 입고 엄마 옆에 섰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정은이 딸의 옷깃을 여며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원 복도에서 김태준이 서류 가방을 든 채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 다 되셨습니까? 정은이 짧게 대답했어요. 네. 김태준이 민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민지 양,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본 것만 말씀해 주세요. 민지가 두 손을 꼭 모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피고석에 강태호와 유서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강태호가 양복 소매를 잡아당기며 다리를 꼬았고 유서연은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며 정은 쪽을 흘겨봤습니다. 강태호가 유서연에게 몸을 기울여 뭔가를 속삭였어요. 유서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김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김태준이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재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 유서연의 전과 기록과 위조된 임신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법정 화면에 유서연의 전과 기록이 떴어요. 사기전과 2건, 이름과 날짜가 선명했습니다. 그 옆으로 산부인과 뒷문에서 봉투를 주고받는 유서연의 사진이 나란히 걸렸어요. 유서연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김태준이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강태호 씨가 안에 몰래 끌어다 쓴 사채 내역입니다. 총 금액과 차용 날짜를 확인해 주십시오. 화면에 숫자가 줄줄이 나열됐어요. 강태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강태호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이건 조작이야. 내 개인적인 문제를 왜 여기서 들춰내.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피고 측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강태호가 이를 악물고 의자에 도로 앉았어요. 주먹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재판장을 향해 말했어요. 증인을 신청합니다. 원고의 딸 강민지 양입니다. 민지가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의자에 앉은 민지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변할 만큼 꽉 쥐고 있었어요. 김태준이 민지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민지 양 아버지가 그 여성을 집에 데려온 날 밤 무엇을 보셨습니까? 민지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입을 열었어요. 그날 밤 제 방에서 소리가 나서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문틈으로 아버지가 엄마 옷가지를 현관에 내던지는 걸 봤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그 다음은요? 아버지가 그 여자와 웃으면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거실에서 울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잠깐 갈라졌어요.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새벽에 몰래 들어오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술 냄새가 났고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한테는 회식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태호가 피고석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입을 열려 했어요. 강태호 측 변호사가 팔을 잡아 말렸습니다. 강태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민지가 재판장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석에서 내려온 민지가 정은 옆에 앉았어요. 정은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의 손이 차가웠어요. 정은이 두 손으로 민지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정은에게 양육권 전부와 위자료를 인정하고 강태호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은의 완승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는 강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유서연이 뒤따라 나오며 강태호의 팔을 잡았어요. 자기야, 어머님 재산은? 그거라도 어떻게 해야지. 강태호가 유서연의 손을 뿌리치며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을 나서자마자 구청으로 달려갔어요. 창구 직원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이미 명의 이전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강태호가 창구를 두 손으로 짚으며 물었어요. 누구 이름으로? 정은 씨 명의입니다. 강태호의 손이 창구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유서연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은행에서도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박순덕 명의의 예금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법원 앞 계단에서 강태호와 유서연이 마주 섰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돈을 펑펑 써대니까 이 꼴이 난 거잖아. 유서연이 강태호의 가슴팍을 밀며 받아쳤어요. 뭐? 나 때문? 내가 빚을 얼마나 졌는데 나한테 그래. 두 사람이 서로의 멱살을 잡고 밀치락달치락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멈춰서서 쳐다봤어요. 법원 주차장 쪽에서 정은과 민지가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멀리서 고함치며 뒤엉킨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정은이 잠시 그 방향을 바라보다 시선을 거뒀습니다. 민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주차장 쪽으로 걸었어요. 차에 오른 정은이 김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법적으로 다 끝난 거 맞죠? 네. 판결문 확정까지 2주 정도 걸리지만 사실상 끝났습니다. 정은이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어머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정은이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민지가 엄마의 옆 얼굴을 바라봤어요. 정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지만 입술은 단단하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정은이 차 시동을 걸고 본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태준이 뒷좌석에 앉았고 민지가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맸어요. 그때 정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정식집 직원이었어요. 사장님, 지금 가게에 남자 한 명이 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손님들한테 소리 지르고 그릇을 던지고. 정은의 손이 핸들 위에서 굳었어요. 경찰에 신고해. 내가 지금 간다. 정은이 핸들을 꺾어 가게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정식집에 도착하니 입구 유리문에 금이 가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태호가 홀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어요. 며칠째 씻지 않은 듯 얼굴이 거뭇거뭇했습니다. 바닥에 깨진 접시와 뒤집어진 의자가 널브러져 있었고 손님들은 이미 다 빠져나간 뒤였어요. 태호가 정은을 보자
성큼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빼돌린 돈 어딨어? 다 내가 꿰찬 거잖아. 당장 내놔. 정은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법원에서 다 끝났어. 돌아가. 태호가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끝나긴 뭐가 끝나? 그 돈은 내 어머니 돈이야. 내가 아들인데 내가 받아야지. 태호가 의자를 홀 바닥에 내리쳤어요. 다리가 부러지며 나무 조각이 튀었습니다. 민지가 엄마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태준이 태호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강태호 씨, 접근금지 명령 받은 거 잊었습니까? 지금 즉시 나가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태호가 태준의 가슴팍을 밀었어요. 변호사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때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경찰 2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신고 접수받고 왔습니다. 누가 난동을 부린 겁니까? 태준이 경찰에게 접근금지 명령서 사본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법원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했고 가게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경찰이 태호의 팔을 잡았어요. 태호가 몸을 비틀며 버텼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찰이 태호의 양손에 수갑을 채웠어요. 태호가 끌려나가면서 정은을 돌아보며 고함쳤습니다. 이거 안 끝나. 두고 봐.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정은이 깨진 그릇 사이에 서서 숨을 한번 내쉬고 태준을 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어머님부터 모시러 가야 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시다. 세 사람이 다시 차에 올라 본가로 향했습니다. 본가 대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정은이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문도 잠겨 있지 않았어요. 어머님? 정은의 목소리가 빈 거실에 울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소파가 뒤집혀 있었고 찬장 유리문이 깨져 바닥에 파편이 흩어져 있었어요. 벽에 걸려있던 가족사진 액자가 떨어져 금이 가 있었습니다. 서랍장은 전부 열린 채였고 안에 들어있던 서류와 옷가지가 바닥에 쏟아져 나와 있었어요. 민지가 할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나 민지야. 방문을 열자 빈 방이었어요. 이불은 개켜져 있었지만 옷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덕의 물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민지가 빈 옷장 문을 잡고 멈춰 섰습니다. 태준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사채업자들이 다녀간 흔적입니다. 금품을 찾으려 집기를 뒤진 겁니다. 정은이 현관으로 나와 옆집 문을 두드렸어요.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옆집 어머님 못 보셨어요? 박순덕 어머님이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다 정은을 알아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 내가 정은이 아니야? 순덕이가 쫓아냈다던. 어머님이 어디 가셨는지 혹시 아세요?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 새벽에 봤어. 낡은 보따리 하나 들고 나가더라고. 내가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잘된 며느리한테 패 끼치기 싫다고, 짐이 되기 싫다고 그러더라. 정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 뒤로는 못 보셨어요? 못 봤어. 순덕이가 요즘 많이 아팠거든. 약국에서 약을 한 움큼씩 타먹고 다녔어. 정은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이 곧바로 동네 약국으로 달려갔어요. 약사가 안경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순덕 어르신이요? 혈압이 너무 높아서 큰 병원 가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돈이 없다고 약만 타가셨어요. 밥도 거의 못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신 게 일주일 전쯤이에요. 정은의 무릎이 꺾였어요. 약국 앞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준이 관할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실종 접수를 하겠습니다. 68세 여성 박순덕. 며칠 전 새벽에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인근 병원 3곳에 연달아 연락을 돌렸지만 순덕이라는 이름의 환자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정은이 한정식 문에 임시 휴업을 붙이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태준이 주변 동사무소와 복지관에 연락을 돌렸어요. 민지는 할머니 사진을 넣은 전단지를 만들어 전봇대와 게시판마다 붙이고 다녔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사흘째, 나흘째가 지나도 순덕의 행방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어요.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날씨에 고령이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은이 전화를 끊고 본가 순덕의 빈 방에 다시 들어갔어요. 순덕의 낡은 베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코를 묻자 희미한 된장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정은이 베개를 가슴에 껴안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왜 혼자 가셨어요? 제가 왜 더 빨리 안 왔을까? 정은의 목소리가 텅 빈 방 안에서 갈라졌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실종 닷새째 되던 날 오후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은 씨, 흥신소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시 외곽 철거 예정 재개발 구역에서 순덕 여사님과 비슷한 노인을 봤다는 겁니다. 정은이 신발을 끌어 신으며 물었어요. 어디요? 정확히 어디요?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도 같이 갑니다. 정은이 민지에게 소리쳤습니다. 민지야, 할머니 단서가 나왔어. 빨리 준비해. 민지가 방에서 뛰어나오며 점퍼를 끌어입었어요. 1시간 뒤 정은과 민지, 태준이 시 외곽 철거 예정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차 한 대와 구급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어요. 앞으로 들어갈수록 사람 사는 기척이 사라졌습니다. 창문이 깨진 빈집, 담벼락에 빨간 페인트로 철거라고 적힌 건물, 녹슨 대문이 이어졌어요. 정은이 골목을 걸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정은이에요. 태준이 반대편 골목으로 들어가 빈집 문을 하나씩 두드렸어요. 경찰 2명이 손전등을 켜고 건물 사이 좁은 틈을 비췄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뒤따랐어요. 민지가 골목 끝까지 뛰어가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민지야. 어디 있어? 대답은 없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가 골목을 덮으며 어둠이 밀려들었어요. 정은의 목소리가 점점 갈라졌습니다. 어머님, 제발 어머님. 민지가 막다른 골목 끝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반지하로 내려가는 시멘트 계단이 보였습니다. 계단 아래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민지가 계단을 한 칸 내려가다 몸을 숙였습니다. 창문 틈새로 무언가가 보였어요. 낡은 고무신 한 켤레였습니다. 꽃무늬가 거의 다 벗겨진 순덕이 늘 신던 바로 그 고무신이었어요. 민지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여기 할머니 신발이야. 정은이 달려왔어요. 계단을 뛰어내려가 창문 틈새에 얼굴을 바짝 대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님, 어머님, 안에 계세요? 정은이 철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문이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정은이 2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태준이 뒤따라 내려와 정은을 옆으로 옮기더니 어깨로 문을 들이받았어요. 1번, 2번, 3번째에 녹슨 경첩이 뜯기며 문이 안쪽으로 꺾여 열렸습니다. 썩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나왔어요. 정은이 손으로 코를 막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은 한평 남짓이었어요. 벽에 시커먼 곰팡이가 천장까지 번져 있었고 바닥은 시멘트 위에 물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구석에 얇은 이불 한 장이 깔려 있었어요. 그 위에 순덕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어요. 손은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 뼈만 남은 것처럼 앙상했습니다. 정은이 순덕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이었어요. 어머님, 어머님, 정은이에요. 눈 좀 떠보세요. 순덕의 눈꺼풀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은이 순덕의 볼에 손을 대봤어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정은이 순덕의 상체를 끌어안았어요. 순덕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정은의 입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민지가 방 안으로 들어오다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두 눈이 크게 떠졌어요. 민지가 할머니의 앙상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왜 혼자 여기 있어 할머니? 민지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울음으로 변했어요. 태준이 방 안을 살피다 순덕의 머리맡에서 빈 약봉지 여러 개와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종이를 집어 펴보니 순덕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쓰다만 편지였습니다. 정은아, 고맙이라는 네 글자에서 펜 자국이 흐려지며 끊겨 있었어요. 태준이 편지를 정은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 명이 순덕의 손목에 손가락을 대고 맥을 짚었습니다. 맥이 있습니다. 약합니다. 빨리 옮겨야 합니다. 정은이 순덕을 아는 채 고개를 들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네. 지금 바로 옮깁니다. 구급대원이 순덕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눕혔습니다. 정은이 옆에서 순덕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들것이 좁은 문을 빠져나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순덕의 얼굴에 씌웠어요. 정은이 순덕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순덕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정은이 숨을 멈추고 순덕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움직임은 거기서 멈췄어요. 정은이 순덕의 손을 자신의 이마에 갖다 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님, 저 여기 있어요. 어디 안 가요. 사이렌이 울리며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민지가 뒷자리에서 두 손을 꼭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순덕을 실어 갔어요. 정은이 접수 창구로 달려가 지갑을 열었습니다. 수술이든 뭐든 다 해주세요. 돈은 제가 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접수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정은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수술실 위 빨간 불이 켜졌어요. 정은과 민지가 수술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지가 엄마의 팔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정은이 민지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윙 소리를 내며 깜빡였어요. 3시간이 넘어갈 무렵 수술실 문이 열리고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정은이 벌떡 일어섰어요. 민지도 눈을 비비며 엄마 옆에 섰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어요. 고비는 넘겼습니다. 다만 의식을 언제 회복하실지는 지금으로서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정은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어요. 벽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지가 엄마를 붙잡았어요. 엄마, 할머니 살았어. 괜찮아. 정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순덕이 쓰다 만 편지였어요. 정은아, 고맙이라는 네 글자를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정은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술 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은은 매일 밤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잠을 청했어요. 코트를 이불 삼아 덮고 눈을 감았지만 모니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벌떡 일어나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봤습니다.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은 씨, 서연이 야반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정은이 복도 구석으로 걸어가며 물었습니다. 잡았어요? 네. 제가 미리 출국 금지 조치를 걸어놨습니다. 공항 출국장에서 경찰이 체포했어요. 사기하고 절도 혐의입니다. 정은이 벽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임신은요? 가짜였습니다. 진단서를 돈 주고 산 거예요. 전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은이 한참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태호는요? 태준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사채업자 돈까지 들고 튀었다는 걸 알고 멘붕이 왔나 봅니다. 빚쟁이들한테 쫓기다가 어제 새벽에 자수했어요. 사기 공범 혐의가 붙었고 정은 시각의 난동건으로 접근 금지 명령도 그대로입니다. 가족 누구한테도 연락 못합니다. 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끄는 정은이 주머니에서 순덕의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정은아, 고맙이라는 네 글자를 손가락으로 한번 쓸고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수술 후 8회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정은이 중환자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순덕의 굳은 손바닥을 주무르고 있었어요. 형광등이 꺼진 병실 안에서 모니터 불빛만 깜빡였습니다. 정은의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앉으려던 순간 손끝에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순덕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정은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순덕의 검지가 정은의 손바닥을 아주 약하게 긁었습니다. 정은이 순덕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순덕의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 2번 떨리더니 천천히 갈라졌어요.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향하다가 옆으로 움직였습니다. 정은의 얼굴에서 멈췄어요. 정은이 순덕의 손을 꽉 잡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저 보여요? 순덕의 입술이 달싹였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른 입술이 갈라진 채 움직이기만 했어요. 정은이 복도로 뛰어나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님, 환자가 눈을 떴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민지에게도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할머니가 눈 떴어. 빨리 와. 의료진이 순덕의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정은이 침대 옆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순덕의 눈이 다시 정은을 찾았습니다. 순덕이 갈라진 목소리를 겨우 짜냈어요. 정은아. 네, 어머님. 저 여기 있어요. 가게는 가게 괜찮아.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쓰러져서 여드레나 누워있다. 겨우 눈을 뜨고서 하는 첫마디가 가게 걱정이었습니다. 정은이 순덕의 손을 자신의 볼에 갖다 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가게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님은 어머님 걱정만 하세요. 순덕이 정은의 헬쑥한 얼굴을 흐릿한 눈으로 훑쳤어요. 순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바보야, 밥은 먹고 다녀. 정은이 웃으면서 울었어요. 순덕의 손등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은이 침대 옆 가방을 끌어당겨 지퍼를 열었어요. 안에서 갈색 서류 봉투 하나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묶음을 빼내 순덕의 눈앞에 펼쳤어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순덕이 눈을 가늘게 뜨고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한정식집 순덕이네의 부동산 서류였어요. 소유자 이름란에 박순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덕이 종이에서 눈을 떼고 정은을 올려다봤어요. 이게 뭐야? 정은이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반짝이는 열쇠가 들어있었어요. 정은이 열쇠를 꺼내 순덕의 앙상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가게는 어머님 레시피로 만든 어머님 가게예요. 순덕이 손바닥 위에 열쇠를 내려다봤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레시피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된장찌개 끓이는 법, 갈비찜 간 맞추는 법, 깍두기 담그는 법. 그거로 장사해서 이 가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머님 거예요. 정은이 순덕의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 열쇠를 감싸주게 했어요.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님. 겨울밤 눈밭에서 했던 그 인사였습니다. 그때는 직감이었어요. 지금은 진심이었습니다. 순덕이 열쇠를 쥔 손을 가슴 위로 끌어올렸어요. 입술을 꾹 깨물었지만 턱이 떨리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주름을 따라 베개 위로 흘러내렸어요. 병실 문이 열리며 민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민지가 침대 옆으로 달려가 순덕의 이불 위에 엎드렸어요. 순덕의 목 아래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할머니, 왜 혼자 갔어?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순덕이 떨리는 손을 들어 민지의 머리를 쓸어내렸어요.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머리카락 위에 손을 올려놓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민지야, 할머니가 미안해. 민지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가 지킬게. 아무데도 가지 마. 제발. 순덕의 입술이 떨렸어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지의 머리 위에 올린 손에 아주 살짝 힘을 줬어요. 정은이 두 사람 곁으로 다가가 순덕의 어깨와 민지의 등을 함께 감싸 안았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모니터 소리만 일정하게 울리는 병실 안에서 세 사람의 어깨가 소리 없이 함께 떨렸습니다. 며칠 뒤 순덕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침대 머리를 올리고 앉은 순덕의 볼에 핏기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병실 바닥에 길게 내려앉았어요. 병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자 멋진 정장을 차려입은 태준이 한 손에 화사한 꽃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어요. 여사님 많이 좋아지셨다면서요. 태준이 꽃바구니를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으며 순덕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덕이 꽃바구니를 보며 피식 웃었어요. 이 사람이 꽃까지 사왔어. 태준이 의자를 끌어다 정은 옆에 앉으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정은을 바라보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큰 길 건너편 상가 자료입니다. 입지가 좋아요. 정은이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건 왜? 태준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2호점은 언제 내실 겁니까? 순덕이 이불 위에서 열쇠를 만지작거리다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 사람이 벌써. 민지가 킥킥 웃었습니다. 정은도 눈가에 물기가 남아있는 채로 웃었어요. 병실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한결 따뜻해졌어요.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고부 사이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목숨처럼 아끼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모진 풍파를 다 이겨내고 마침내 서로를 품에 안은 세 사람의 앞날에는 이제 따뜻하게 웃을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곁에도 이렇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온전한 내 편이 되어줄 귀한 인연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는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가슴을 울리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한 스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